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바로 어마무시한 실업률을 꼽을 수 있죠. 지난해 대한민국의 청년 고용률은 고작 42%. 그러니까 청년 10명 중 6명은 백수라는 소리인데요. 그런데 한때 취업률이 무려 150%나 되는 선진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목에서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버블 당시의 일본이랍니다. 에? 취업률이 150%였다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하실 텐데 실제로 버블 시기의 일본은 일자리가 하도 넘쳐나다 보니까 20대 청년들이 1년에 직장을 두세 번씩 갈아타는 게 일상. 심지어 회사는 직원을 뽑겠다고 난리인데 회사? 그런 데를 왜 들어가? 라는 청년들도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일본에서 가장 많았던 게 바로 돈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냥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알바를 뛰어도 몇백만 원씩은 우습게 벌었다고 해요. 또 경제 호황이니까 주식도 미친 듯이 올랐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알바로 대충 돈 벌어서 무작정 주식에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 정도로 그때의 일본은 무슨 짓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기였는데요.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일본 제품들이 미친듯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당시 미국 1인당 GDP까지 추월했다고 하니 이건 그냥 말 다 한 거죠. 이 정도로 잘 살았던 일본의 버블 시기. 도대체 얼마나 잘 살았길래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먼저 대학생부터 살펴보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에 입학하면 입학 선물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무려 외제차를 입학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학교 주차장에 가면 벤츠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이야 한국에서 벤츠를 강남 아반떼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말의 원조가 놀랍게도 40년 전 버블 일본 당시에 나온 말이라는 사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심지어 당시 고등학생 세뱃돈 평균이 300만 원이었다고 하니까 일본의 선물 클래스는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사실 일본은 선물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선물을 자주 주고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선물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일본의 호스티스 바인데요. 솔직히 유흥업소라는 게 돈 많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 술집 접대부에게 선물을 많이 줬다고 해요. 특히 당시에는 일본의 땅값도 말도 안 되게 오르던 시절이라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호스트바의 손님 중에 돈 많은 부동산업자가 유독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술집 접대부들은 생일 선물로 신축 아파트나 땅을 선물로 받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팁으로 1000만 원씩 받기도 했다고 하죠. 실제로 지금 보이는 이 여성은 버블 당시 유흥업계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모치즈키 아케미인데요. 업소에서 받는 기본 월급만 5천만 원에다가 하루 팁만 3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죠. 월급이 아니라 하루 팁 말이에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수익인데요. 그렇다면 술집 접대부가 아닌 일반 회사원들의 한 달 수익은 얼마 정도였을까요? 놀랍게도 신입사원 기준 평균 연봉이 무려 1억 원. 심지어 이런 월급을 받으면서도 워낙에 일자리가 많다 보니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사를 때려치는 경우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몇 달간 하와이로 장기 여행을 보내버리는 것. 면접 합격 후에 다른 회사로 가지 못하게 아예 해외로 여행을 보내버리던 거죠. 오히려 신입사원이 갑이 되고 회사가 을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됐답니다. 심지어 신입사원을 구할 때는 경쟁이 훨씬 더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면접을 보러 오기만 해도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10만 원씩 찔러줬다고 해요. 솔직히 이 정도면 교통비가 아니라 뇌물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그렇게 면접만 보러 다니면서 교통비로 받은 돈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아예 면접만 100번 정도 돌아서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돈까지 주는데도 제대로 된 지원자는 많이 없었다고 해요. 죄다 면접비만 받아가고 입사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기업은 아예 직원을 대학교로 직접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학교에 보내진 직원은 뭘 했냐? 바로 학교에서 즉석으로 진행되는 면접, 아예 학교에다가 판을 깔고 거기서 면접을 보기도 했다고 해요. 심지어 면접 중에 졸거나 그냥 중간에 나가도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본 대기업의 기준이라고 불리는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면접에 합격하면 아예 도요타의 신차를 선물로 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대학 선물로 벤츠를 받았다고요. 벤츠를 타고 다니는 학생에게 도요타의 신차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아무튼 이렇게 회사에 이력서만 넣었다 하면 거의 100% 합격 통보를 받는 시기다 보니 일본에서는 몇십 개의 회사에 동시 채용되면서 어떻게 하면 완곡하게 입사를 거절하는가에 대한 매뉴얼 책도 나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다 보니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들도 일해줄 직원이 없어서 파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기업은 취준생을 데려오기 위해 아예 술집에 데려가 극진한 접대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갓 졸업한 대학생을 테이블에 앉힌 뒤 가게에서 가장 비싼 술로 주문하는 거죠. 그때 주로 먹던 술이 돈콩이라는 술이었는데요. 이 돈콩이 뭐냐면 4천만 원짜리 로마네 콩티라는 와인과 200만 원짜리 돈페리뇽이라는 와인을 섞은 무려 4,200만 원짜리 폭탄주. 근데 회사에서 해주는 게 이런 접대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 다니기 지겨울만 하면 보너스도 챙겨줬다는데요. 보통 3개월마다 한 번씩 주는데 그게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회사원이 돈이 부족할래야 부족할 수가 없었죠. 이건 그 당시 실제 회사원의 인터뷰인데요. 자기 옷장을 보여주는데 가볍게 입고 다닐 만한 티가 40만 원에 롤렉스 손목시계가 600만 원, 그리고 골프클럽 세트에 루이비통 가방까지 아깝지 않게 소비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1만 엔이든 1억 엔이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니까 어떻게든 써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사회에 돈이 흘러 넘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쓰러 가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백화점입니다. 사람들이 개장 시간 전부터 줄 서 있다가 문 열자마자 매장으로 작살나게 뛰어가요. 요즘 말로 하면 오픈런이죠. 근데 이때 오픈런은 지금이랑 좀 달라요. 지금 오픈런은 세일 때 물건을 싸게 사려고 하는 거라면 이 시대의 오픈런은 세일도 아닌데 그냥 물건이 매진될까봐 뛰는 거예요. 그것도 구찌, 루이비통, 심지어는 에르메스까지 한두 푼도 아닌 명품들인데 말이죠. 근데 이렇게 뛰어가서 매장에 가도 가끔씩은 물건을 못 사요. 왜냐? 먼저 온 어떤 녀석이 벌써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하고선 매장을 다 털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가끔씩 백화점에도 안 팔려서 재고로 남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건 가격표가 너무 싸게 붙어 있어서 그래요. 다들 돈이 너무 많고 물건도 비싸고 하니까 오히려 싼 물건이 딱 나오면 저거 뭔가 하자가 있는 게 분명해 하고 의심부터 하고 봤다거든요. 그래서 가격표를 일부러 더 비싸게 붙여놓으면 그제서야 물건이 다 팔렸다고 하니 정말 버블 시대는 뇌 구조부터 다르네요. 근데 여러분, 백화점에서 뭐까지 팔 수 있다고 보세요? 명품백, 귀금속, 아님 자동차? 자, 놀랍게도 이 시기에는 승마용 말까지 팔았습니다. 그 가격은 무려 1억 원. 근데 이 말을 산다고 해서 집에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장에서 대신 관리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소유권만 나한테 있지 실제로 볼 수 있는 건 1년에 겨우 며칠 뿐인 거예요. 그런데도 1억 원을 팍팍 긁어댔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돈들이 많으니까 다들 취미 생활에도 진심이었는데요. 일명 귀족 스포츠라고 불리는 테니스, 골프, 승마 이런 걸 20대 회사원들이 하고 그랬어요. BMW 트렁크에서 골프 클럽을 꺼내는 거. 지금은 4에서 50대 아저씨들 모습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취미 생활의 끝판왕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크루즈선. 아니, 보통 크루즈는 선박회사에서 운영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개인 소유의 크루즈도 꽤 있었어요. 게다가 더 쇼킹한 점은 홈쇼핑에서 크루즈선을 팔았다는 거예요. 금액이 한 40억 정도였다는데 그걸 집 소파에서 전화기 들고 주문하는 거죠. 이건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이걸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40억을 태우다뇨. 그래서 이 크루즈선은 어디다 쓸까요? 보통 여자 꼬실 때 써요. 아까 말했듯이 다들 벤츠 끌고 다니니까 어디 디스코텍 같은 데 가서도 흔해 빠진 차키 보여줘봤자 매력 없잖아요. 그런데 나 도쿄만에 크루즈 있다 하는 순간 여자애들이 오오 하는 거죠. 에이, 아무리 그래도 여자 꼬시려고 크루즈를 사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그땐 다들 연애의 진심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버블 시대의 연애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때는 돈이 워낙 많은 시대다 보니 연애하는 데에도 돈을 안 아끼는 분위기였어요. 정말 낭만의 시대 그 자체죠. 근데 사실 남자들이 이렇게 돈을 팍팍 써주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만 만나기 아까운데. 사실 2명 만나면 2배로, 3명 만나면 3배로 호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한 번에 여러 남자한테 여지를 줘요. 쉽게 말해 어장을 치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은 어장 안에서 가장 돋보이기 위해 더 화끈하게 돈을 막 써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도 어차피 자기가 어장 속의 물고기인 거 아니까 최대한 여러 여자한테 선물 공세를 해요. 그러다가 한 사람만 걸려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선물 공세가 어디까지 갔느냐, 나중엔 여친도 썸도 아니고 그냥 여사친이나 아는 가게 알바생한테까지 생일 선물로 액세서리나 시계를 덜컥덜컥 사주는 지경까지 갔답니다.
이 영상은 당시 번화가인 로퐁기 거리인데요. 한 무리의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대체 뭐하고 있나 했더니 남사친 가게 마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네요. 그러다가 남사친이랑 마주치면 뭐라도 선물 받을 수 있다나 뭐라나? 근데 선물만 계속 갖다 바치고 끝나나요? 관계가 진전되려면 같이 여행도 가고 추억과 낭만을 쌓아야죠. 어차피 돈 걱정은 없겠다. 토요일이면 바로 짐 싸서 출발. 토요일 점심때 퇴근해가지고 택시로 도쿄역까지 딱 가서 신칸센 특실에 올라타서 후쿠오카로 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후쿠오카냐? 저녁으로 라멘 먹으려고요. 저녁 한 끼를 위해 왕복 70만원 내고 후쿠오카까지 가는 클래스. 그게 바로 버블 시대의 젊은이죠. 자, 다들 이렇게 잘 싸돌아다니니 관광 산업은 또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완전 시골 깡촌에까지 온천 리조트랑 콘도 별장 막 들어서고 난리가 났죠. 그러고 보니 명탐정 코난 같은 애니메이션의 초기 에피소드 같은 거 보면 산속 깊숙이 있는 별장에서 막 살인 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버블 시대의 여가 풍경이에요. 물론 살인 나는 건 빼고요. 작품 자체야 버블 시기 직후부터 연재됐지만 그때도 버블 때의 사회상은 조금 남아 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여행도 가고 연애도 하고 젊을 때 놀 거 다 놀고 나면 이제 결혼을 할 때가 찾아와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40년 전이라서 결혼 안 하면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 봤거든요. 아니, 돈도 많은데 뭐가 부족해서 장가를 못 가? 자, 근데 일단 애인한테 결혼하자고 하려면 프로포즈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헌데 이 시대는 프로포즈도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레스토랑 창가 자리 예약해가지고 애인하고 고기도 썰고 좋은 와인도 마셔요. 그러다가 분위기가 어느 정도 딱 올라오면 무전기로 신호를 딱 보냅니다. 그러면 반대편 빌딩 조명이 와다다 바뀌면서 결혼해달라는 문구로 딱! 이건 무슨 드라마 아니야 싶은데 이때는 이 정도는 해야 했다고요. 그럼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일만 남았겠다 싶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신혼집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잠깐, 돈이 많은데 이게 왜 문제였을까요? 아까부터 이야기했다시피 워낙 좋은 시대라 다른 건 하나도 안 부족한데 집을 사는 건 좀 빡셌어요. 왜냐? 아까 부동산 가격 엄청 올라서 부동산 업자들 돈 번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은 완전 돈방석에 앉았긴 한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 집을 구하려고 하면 막막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부동산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때 땅값은 진짜 미쳤습니다. 아무리 버블시대 사람들이 돈자랑을 해도 그것보다 부동산 가격은 더 비쌌기에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부동산이 미쳐 돌아갔던 거죠.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을 다 살 수 있다고 했고 도쿄의 명동이라 할 수 있는 긴자라는 동네는 땅값이 평당 10억 원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결혼해서 도쿄 시내에 집을 얻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그나마 출퇴근이라도 할 수 있게 도쿄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라도 집을 잡으면 그나마 다행! 왜? 일본 일상물 애니 보면 아빠들이 전철로 멀리 출근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버블 시대의 영향이에요. 참고로 짱구 아빠의 통근 거리는 무려 왕복 120km라죠. 거의 평택에서 강남을 맨날 출퇴근하는 꼴입니다. 암튼 이런 머나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버블 시대 직장인 수입으로도 감당이 안 돼서 무려 30년, 40년 동안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만 했어요. 심지어 만기 100년짜리 대출도 나왔다고 하니 이거 뭐 자손 대대로 갚으란 얘기죠. 이번에도 짱구를 예시로 들자면 짱구 아빠가 앞으로 집값을 32년 더 갚아야 한다는 언급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버블 시기에 있었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의 흔적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도쿄에는 집이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니 곳곳에 빈 땅들이 있는 거죠.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좋을 텐데 뭐 하는 걸까 했더니 땅값이 오른다라는 얘기 때문에 일단 사놓고 그냥 마냥 놀리고 있는 거였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했던 이유가 이때는 땅을 사겠다, 집을 사겠다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마구잡이로 내줬거든요. 만약에 땅이 1억 원이죠? 그러면 은행 대출이 2억 원까지 나와요. 어려운 말로 하면 담보율 200%인 건데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어차피 1억 원짜리 땅은 2억 원까지 오를 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술 더 뜨는 게 있으니 이 대출 진짜 아무나 막 나와요. 미성년자한테도 나오고 백수 건달한테도 나와요. 그래서 막 이때 조폭들도 막 땅을 사는데 얘네들은 안 팔겠다는 원주민이 있으면 팔 때까지 협박을 해서 결국 원주민을 쫓아내요. 버블 시기에 나왔던 짱구 초기 연재본에서 원장 선생님이 처음 등장하는 편을 보면요. 짱구가 원장 선생님을 보고선 부동산 조폭이다 라고 외치자 철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 유치원도 땅값 상승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군. 근데
어느 순간엔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됐는데요. 도쿄 땅 비싸다 비싸다 말은 하는데 땅이 곳곳에 텅텅 비어서 놀고 있는 게 계속 보이니까 대체 저 땅이 왜 비싼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심은 삽시간에 일본 사람들한테 쫙 퍼졌죠. 급기야는 정부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지금 부동산 값 좀 이상해. 이제 부동산 사는 용도로는 돈 빌려주지 마. 그리하여 어느 날 갑자기 대출을 막아버린 정부. 이 조치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데요. 무려 버블 시대 자체를 끝장내버리게 됩니다. 과연 버블 시대는 어떻게 끝장났을까요? 아까 부동산이 비싸서 집 사기가 힘들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부동산을 살 땐 대출이 필수였죠. 헌데 돈 빌리는 걸 정부가 막아버렸으니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확 줄어들 수밖에요. 그리고 사려는 사람이 없는 부동산은 가격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일본의 기업들입니다. 얘네가 한참 잘 나갈 때 천정부지로 오르던 부동산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거든요. 근데 가격이 마구마구 떨어지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요. 이렇게 기업이 휘청하자 주식 가격도 와르르, 무지성으로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재산도 와르르, 이렇게 모든 시장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는데요. 말 그대로 버블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사회에 썩어 넘치던 돈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 이 돈들은 다 어차피 주식 부동산 다 오르니까 그걸로 메꾸면 돼 라고 믿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대출한 거였거든요. 이렇게 이 돈들이 사라지자 일본 경제는 멸망했죠. 그리하여 위에서 말했던 지상낙원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지금도 일본인들은 1980년대 버블 시기를 그리워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저도 그때 그 시절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버블 시기 일본의 이야기를 마치며 지금까지 지식의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